그 사람은 미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잘못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린 그때 그 말을 믿었어야 했어요. 예전엔 모두가 할머니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안 돼. 그 사람은 영감이 아니야.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신이 나갔어. 아직도 그 실종된 영감을 못 잊나 봐.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헛소리를 한다며 외면하던 사람들이 왜 몇 년이 흐른 뒤엔 오히려 고개를 떨구며 우리가 틀렸다고 말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믿음을 뒤바꾼 걸까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봤던 걸까요? 해밀이.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은 몇 년 전 실종된 줄 알았던 한 노인의 귀환으로 술렁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명수. 7년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망 신고까지 마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는 마을 골목 끝에서 다시 걸어 들어왔습니다. 말도 표정도 예전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미묘하게 달랐던 그 사람. 그리고 그때부터 마을은 조금씩 무언가에 잠식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기억, 순환, 그리고 존재의 진실을 건 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왜 사라졌고 무엇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왜 모두가 그를 잊을 수 없게 되었는지 다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그 사람이 진짜 장명수였는지, 처음부터 장명수가 존재했던 게 맞는지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해밀이에 기록되지 않은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잊힌 기억을 다시 깨우는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 뵐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마을 전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누구도 그가 다시 나타날 거라 믿지 않았고 이미 사람들 기억 속에서 그의 존재는 오래전에 지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그날도 변함없이 밭일을 하다가 이웃의 전화를 받고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그 말이 귓가를 울리며 반복됐고 삽을 놓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선 남자는 분명 실종된 지 7년이 지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거칠어진 흰 수염, 햇볕에 탄 얼굴, 그리고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까지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힘든 낯설미 스며 있었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끄집어낸 듯한 불편한 감정이 가족들의 가슴을 저며왔습니다. 문 앞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그는 아들이 문을 열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고 했습니다. 집에 좀 들어가도 되겠나?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맞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말투와 표정이 이상할 만큼 어색했습니다. 실종된 그날 이후 수없이 꿈에서 되뇌던 재회였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허둥지둥 식탁을 정리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맞이하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공기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영 오지 않았어야 할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집안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식사를 권했고 그는 익숙한 손길로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젓가락을 들고 있는 그의 손이 잠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떨림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가족들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그리움보다도 의심을 감추는 듯한 이상한 빛이 머물렀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따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고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영감이 맞는지 모르겠구나. 그 말은 곧 가족 전체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가 맞다면 왜 7년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졌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가 아닌 다른 누군가라면 어째서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돌아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해볼까 하는 의견도 나왔지만 막상 신고를 한다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가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잠을 청하던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벽 쪽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다가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거실을 지나가던 손자가 무심코 창밖을 봤을 때 그는 일어나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입 모양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두려워져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있는 모습은 너무도 익숙했지만 왠지 그 모든 행동이 마치 흉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그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대답은 가족들을 다시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존재는 그 일상을 조용히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마당을 한 바퀴 돌고는 거실 한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예전에 그처럼 밭일을 나가지도 않았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조용히 있었고 가족들도 이상하게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예전처럼 말이 없다는 점은 가족들을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그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은 채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셨던 겁니까? 왜 사라지셨습니까?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흐릿했고 감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사라진 게 아니라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문장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 의미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이후로 마을에서는 조심스러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외지인이 들락거리거나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몇몇은 그를 마주쳐도 모른 척 지나갔고 일부는 대놓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이 마을에선 더 이상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앞 우체통엔 이상한 전단지가 끼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복잡한 숫자와 낯선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들은 그것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손녀는 그날 밤 오래된 장롱 속에서 바랜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기다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할아버지의 모습이 찍힌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한 사진 속의 인물이 할아버지와 똑같이 생겼으나 머리 모양과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들고 며느리에게 가져갔고 며느리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 그날 봤던 그 사람 아닐까?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실종되기 며칠 전 누군가 집 앞에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초인종이 눌렸고 현관문 너머에 서 있던 사람은 할아버지와 너무도 닮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 있었고 며느리는 겁이 나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할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명 할아버지처럼 보였고 익숙한 동작과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묻고 싶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며느리가 문 앞에 놓고 나와야 겨우 입에 대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손녀는 할머니 방 앞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오면 안 됐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언가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마당을 정리하다 오래된 창고에서 낯선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빼곡히 들어있었고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은 모두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필체는 분명 할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편지의 날짜가 그가 실종된 해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라졌던 동안 누군가와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와 어디서? 그의 귀환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 진실은 드러날 기세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서서히 그 정체를 마주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상자 속 편지들은 하나같이 간결하고 정제된 문체로 쓰여 있었으며 일부는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와 기호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두세 장을 꺼내 펼쳐보았고 이내 손을 떨며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내용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선 안에서 움직이지 말 것, 5번째 창문엔 손대지 말 것 같은 지시문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고
그것을 읽는 순간 마치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오싹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편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쓰신 겁니까? 그는 한참이나 말없이 상자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예전의 일이야. 잊힌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으며 어디선가 혼잣말하듯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들은 그 상자를 방에 보관하고는 가족들 몰래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들은 특정 날짜에만 쓰였고 어떤 날은 1년 가까이 공백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편지 속 날짜와 할아버지가 사라진 기간이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누군가와 분명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마을 사람 몇몇의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손녀는 그날 저녁 학교 과제로 가족의 옛 사진을 정리하던 중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친 일기장에는 이상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3월마다 바뀐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날엔 절대 말 걸지 마라. 같은 얼굴이 셋 있다. 이 문장들은 처음엔 어린 손녀에게 무의미하게만 보였지만 최근 가족들에게 벌어진 일들과 맞물리면서 점점 선명한 불안을 자아냈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 조용히 할머니에게 그 일기장과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돌아온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거기 남아있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림자야. 너무도 모호한 말이었지만 며느리는 할머니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바뀌어 돌아온 것이며 그 그림자는 본래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집안은 점점 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말수가 적어진 아들은 밤마다 안방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도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손녀는 더 이상 거실을 지나치지 않았고 손자는 아예 할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밤마다 벌어졌습니다. 거실에 켜두지 않은 탁상시계가 혼자 돌아가고 있었고 새벽이면 창문이 절로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집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지만 가족들은 그게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아들은 식수통을 갈기 위해 부엌에 들어갔다가 무심코 할아버지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천천히 벽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들어 있어야 했지만 그 그림자는 조용히 벽을 따라 움직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채 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언가를 마주친 그 느낌,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할아버지도 아무렇지 않게 아침 밥상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피하고 있었지만 그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와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어딘가 엇갈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듯 보지 않았고 기억을 떠올리는 듯 하면서도 한치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서서히 그가 누구인지보다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안의 공기는 너무 무겁고 정적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자란 아들조차 집의 구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문을 열어도 그가 나타날 것 같고 어느 밤이 와도 무언가 바뀌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는 가족들 몰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실종된 줄 알았던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며느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실종자가 돌아왔고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특별한 범죄 혐의도 없다는 상황에서는 개입이 어렵다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과 말투엔 단순한 불안 이상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과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이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사진은 실종 직전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생김새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뭔가 이상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똑같은 얼굴, 그러나 조금 다른 기운. 그녀는 경찰에게 편지와 일기장의 내용을 일부 복사해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상한 구절들과 날짜, 반복되는 숫자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숫자 배열이 오래전 미해결. 실종 사건에서 발견된 암호 코드와 일부 유사하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은 곧 수사팀 안에서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단순한 귀환 사건이라 생각했던 일이 과거의 다른 실종 사건들과 엮일 가능성이 떠오르자 담당 형사는 조용히 내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의 방문을 몰래 열었다가 방 안의 벽에 걸린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낡은 달력이었고 날짜 하나하나에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동그라미는 지난 7년 동안의 특정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날짜, 바로 내일에 해당하는 곳에는 붉은색의 두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날짜 옆에는 정체불명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문이 열리면 바깥은 사라진다. 손녀는 그 문장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거실에서 할아버지가 혼자 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가 바라보는 곳에는 검은 문이 있었습니다. 문은 스르륵 열렸고 그 안에는 안개 낀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통과했고 문이 닫히자 손녀는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꿈에서 깬 그녀는 식은땀에 젖은 채 이불 속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본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춤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옷, 똑같은 자세, 하지만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고 그녀는 피하지 못한 채 그 눈을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무서웠구나. 마치 그녀의 꿈을 보고 온 사람처럼.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자리에서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의 한 노인은 마당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신문 뭉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낡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86년 인근 마을에서 발생한 연쇄 실종 사건. 기사는 모호한 단어들로 가득했고 실종된 인물들의 공통점은 모두 같은 얼굴을 한 사람과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노인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신문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다시 나타난 거야.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숨을 고르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돌아온 겁니까? 할아버지는 책을 덮고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지켜보러 온 것이다. 그 말은 대화라기보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창밖은 분명 낮이었지만 햇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한 채 조용히 방을 나왔고 그날 이후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종 기록, 신원조회, DNA 검사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그 남자가 진짜 실종됐던 사람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충격적인 사실은 7년 전 실종 당시 채취된 그의 DNA 정보와 지금 돌아온 인물의 DNA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였습니다. DNA 결과는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보고서에는 부분 일치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동일 인물이 아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말이었고 가족들에게 그 의미는 단순한 유전자 정보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정밀 감정을 위해 서둘러 국과수에 샘플을 다시 보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변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수가 거의 없어졌고 집안에서도 혼잣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단어가 아닌 낮고 웅얼거리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는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릴 때마다 온몸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주 같은 장소만 바라봤습니다. 바로 뒷마당에 놓인 오래된 우물.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아 막아두었던 그 우물 앞에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이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이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녀는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어 그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물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뒤쪽 울타리 너머에서 몰래 그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우물벽을 손으로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익숙한 듯 어떤 특정한 자리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고 이내 조그만 돌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우물 안쪽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서서 방으로 향했고 손녀는 그대로 숨을 죽인 채 땅에 웅크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그 우물의 아래가 단순한 물 저장 공간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 그녀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구멍 안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빛이 느껴졌고 물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과 그 어둠 속 무언가의 존재만이 뚜렷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며느리에게 알렸고 며느리는 손녀의 말을 듣고서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와 며칠째 이어진 이상한 기운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 측에서 추가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실종 당시 남긴 머리카락과 현재 남자의 유전자 중 일부는 유사했지만 결정적인 염기서열 구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쌍둥이 가능성 혹은 유전자 조작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쌍둥이라 해도 일반적인 쌍둥이와는 다른 매우 특수한 상황. 경찰은 조용히 마을의 과거 실종자들에 대한 자료를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조용히 거실에 앉아있던 할아버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누구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고 그 속에서 며느리는 익숙하지만 낯선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가 너무 오래 바라보자 그녀는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짧은 순간 동안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니었다. 손자는 그날 새벽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고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가 보니 할아버지가 벽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벽지를 벗기고 그 아래에 이상한 기호들을 새기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뜻밖에도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릴 적 기억 속 따뜻한 할아버지의 웃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다 기억나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거실 벽 한쪽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물기와 그 흐름이 섞인 흔적처럼 보였지만 어쩐지 그것은 사람이 새겨둔 어떤 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손으로 닦아보려 했지만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에 닿는 감촉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이상하게도 손끝이 얼얼하게 저려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날부터 다시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 틀어지기 시작한 시계, 문득 꺼지는 조명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누군가가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기분 탓이라기보다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어디서 왔고 왜 이 집으로 돌아온 것인가? 질문은 점점 쌓여갔고 그날 밤 집안엔 아무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초조한 숨소리들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당 끝자락에서 들려온 한 문장의 속삭임. 그것은 분명 그가 아닌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집은 원래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 그 목소리를 들은 건 며느리였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던 새벽녘 그녀는 부엌 창문을 통해 마당을 정리하다 문득 귓가를 스치는 기이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당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조차 잠든 밤 고요한 그 시간 속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전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뒤를 돌아보지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가슴을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이 밝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지는 듯 했지만 가족들의 얼굴엔 명백한 피로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음식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던 그녀는 점점 사람들의 부름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손녀의 손길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이상함을 느끼고 방 안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 아래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과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찢겨진 편지의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놀라운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았다. 단지 시간 속에서 되돌아올 뿐. 그리고 그 아래 동일한 얼굴, 다른 영혼. 27년 주기. 누군가 반드시 희생되어야 한다. 라는 문장이 붉은 잉크로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수첩을 든 손이 떨렸고 수첩 아래 묻힌 사진 하나를 꺼내들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진은 분명 1986년도로 적혀 있었으며
현재 집에 있는 할아버지와 완전히 똑같이 생긴 인물이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머릿속으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라 믿어왔던 사람은 단지 누군가의 기억과 형상을 따라 이곳에 들어온 존재였다는 것. 그리고 그런 존재는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주기를 두고 이 마을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녀는 손에 들린 수첩을 들고 그대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곳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마친 할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가 다가오자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다 뭐예요? 그녀는 수첩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내려다보더니 한참이나 입을 다문 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을 감고 마치 오래된 진실을 되뇌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말끝은 조용했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그를 진심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같지만 말투와 시선과 존재감이 전혀 다른 사람. 경찰은 결국 마을로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지하터널과 동굴 시스템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던 마을. 뒷산 동굴에는 수십 년 전 공사가 중단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 도중 지하에서 발견된 오래된 철문에는 이상한 표시가 새겨져 있었고 문 안쪽은 부서진 가구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오래전 사라진 인물들과 동일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의 그림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경찰을 충격에 빠뜨렸고 조사는 급히 국가 차원으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 후 그 사건은 아무런 보도도 없이 조용히 묻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외부 조사단이 있었던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행동했고 마치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 듯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오직 가족들만이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과 그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상한 점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에 앉아있던 그가 사라졌습니다. 마당도 방도 뒷산도 뒤졌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누군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며칠 전 다른 마을에서도 똑같이 생긴 남자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또 돌아올 것이며 똑같은 얼굴로 다른 존재로 새로운 기억을 가진 채 이 집의 문을 다시 두드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는 또 누군가가 그를 믿고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을의 순환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누구도 할아버지의 실종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고 가족들조차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이란 껍질 안에 자신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일상으로 돌아가기엔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목을 조르듯 조용히 천천히. 손녀는 밤마다 방 안에서 자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지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그녀를 지켜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누군가가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자신의 그림자가 제멋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했고 창문에 비친 얼굴이 약간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한번 들기 시작하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오래된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뒷마당 창고를 열었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의 물건들과 함께 낯선 문서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서철에는 방문자 기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그 안에는 가족과 연관없는 수많은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몰랐던 거야. 이게 시작이 아니라는 걸. 며느리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누가 사라졌고 누가 돌아왔는가가 아니라 이 일이 왜 반복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주한 담당 형사는 교체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 앉은 젊은 경찰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전 기록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었다는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일은 누군가에 의해 아주 오랫동안 묻혀온 것이라는 확신. 그날 밤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의 시계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33분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핸드폰, 전자시계, 심지어 태엽시계까지도 같은 시각에서 멈춘 채였습니다. 그 시간 거실에서는 소리도 없이 찬 기운이 감돌았고 며느리는 이불 속에서 차가운 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아이들도 동시에 잠에서 깼고 모두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집안 어딘가에서 다시 걸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윽고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방문이었습니다. 열려있는 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다가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벽면에 달라붙은 커튼 사이로 어렴풋한 그림자가 꿈틀거렸습니다. 창문도 불도 모두 꺼져 있는 방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는 그녀가 여태까지 마주한 공포 중 가장 명확한 실체였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방을 닫았고 다음날 아침 손녀와 함께 그 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면 방 안벽 한가운데 칼로 긁힌 듯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그것은 누구를 향한 말인지도 누가 쓴 것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집안 모든 사람은 그 문장을 자기 이름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웃 마을에서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노인이 며칠 전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 그리고 사라지기 전 마을 입구에서 낯익은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증언. 그 남자는 묘하게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허리를 약간 굽히고 걷는 걸음걸이까지. 마치 오래전 우리 곁에 있던 그 사람처럼. 손녀는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마을 골목 어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멀리서도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창문 너머 그녀와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그의 표정엔 익숙한 온기도 없었고 그저 무표정한 환영처럼 아주 오래된 약속을 지키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의 고개 끄덕임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경고 같았고 예고 같기도 했습니다. 손녀는 뒷걸음질 치듯 창문에서 멀어졌고 숨이 목에 걸려 차오르는 기분에 이불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이후 그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한 번만 나타나겠다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흔적은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하나둘씩 무너져갔습니다. 아들은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날은 밭일을 나갔다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겨우 마을 가장자리에 멍한 얼굴로 앉아있는 모습을 동네 어르신이 발견해 데려와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에는 아득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고 그 어떤 위로도 그를 현실로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정신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낮에는 온종일 종이를 찍고 붙이는 행동을 반복했고 밤에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말소리를 흘리곤 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 있어. 지금도. 그냥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그녀는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자는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럽게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방 안에서는 무언가가 터질 듯한 낙서가 가득한 종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열리면 안 돼. 열리면 안 돼. 열리면 안 돼. 그의 방 창문은 열려 있었고 그 이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며느리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 문을 넘은 아이는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그 이후 가족들은 더 이상 집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은 문이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천이 덮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눈길을 피했고 아이들은 장난처럼 그 집에 돌을 던졌다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 안에서 다시 누군가 나올 거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은 그 일을 잊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의 낡은 서류철 안에는 오래전 실종자 명단과 함께 손으로 적힌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또 돌아올 것이다. 같은 얼굴로 같은 미소로. 그러나 이번에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서. 그것은 누가 남긴 것인지도 알 수 없는 글이었지만 그 문장을 읽은 이는 모두 말없이 서류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을 잠갔습니다. 수년 후 다시 그 집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외지에서 온 중년 부부였고 오래된 집을 수리해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리진 않았지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그저 오래된 폐가였을 뿐이라고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부부가 가장 먼저 고친 공간은 거실이 아니라 우물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 집에 불이 켜진 채로 아침이 되지 않는 날들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같은 얼굴이 마을 골목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떠나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단지 사람들이 모른 척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가족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다는 전단지. 그 아래 작게 적혀있던 글귀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걸 본 사람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은 할아버지입니다. 그 전단지를 본 사람들은 의미를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개는 아이들이 지은 이상한 이름이려니 하고 지나쳤지만 일부 오래된 마을 주민들 그 기억 속에 지난 사건들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던 이들은 전단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종이 한 장, 그러나 그 이름 하나가 불러일으킨 불안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떼어냈고 누군가는 다시 몰래 붙였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라는 이름은 다시 이 마을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귀에서 검은 개 한 마리가 목줄도 없이 배회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낯선 개였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누구든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처음 본 개였지만 눈빛이 익숙했습니다. 그 시선을 마주한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에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개가 다가오면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새로 이사온 부부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네 장터에 나오는 법도 거의 없었고 외출은 대부분 해가 지기 직전이나 해가 완전히 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웃과 인사를 나눌 때에도 너무도 정중하고 친절했지만 어쩐지 그 말투에서 사람 냄새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배운 대사처럼 정확한 음절과 속도로 대화를 이어갔고 대화가 끝나면 기계처럼 돌아서는 모습에 주민들은 말없이 멀어졌습니다. 그 집의 창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커튼은 단 한 번도 거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마당을 향해 붉은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외풍이나 누전으로 생각했지만 매일 같은 시각, 같은 간격으로 번쩍이는 그 불빛은 점점 누군가의 신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집 앞을 지나다니지 않게 된 것도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손녀는 이제 성인이 되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알 수 없는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같은 장소, 같은 얼굴,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꿈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 뒤로는 안개 낀 뒷마당의 우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이마가 젖어 있었고 손바닥엔 흙이 묻은 자국처럼 보이는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마을 입구에 도착해 버스를 내리자마자 예전과는 다른 적막함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철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그녀 역시 망설였지만 마치 무언가에 끌리듯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마당은 이상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돌 하나 어긋남 없이 정렬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우물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서 있던 그 자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당 끝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 회색빛 옷을 입고 흰 머리에 약간 굽은 허리. 손에는 낡은 산책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입가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네가 기억할 줄은 몰랐지.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엔 인간의 것이 아닌 너무도 오래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감정도 기억도 아닌 단지 존재 그 자체가 담긴 깊은 어둠. 그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돌아올 때마다 필요한 열쇠가 누구였는지를.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자 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해야지. 이번엔 너의 차례야.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마당 위로 찬 공기가 스며들 듯 퍼졌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녀는 뺨을 스치는 서늘한 기운에 숨을 멈췄습니다. 눈을 뜨자 그 남자는 이미 우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두 손을 우물벽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내가 기억해냈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스스로 멈추려 해도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물 앞에 서자 그 아래서부터 뭔가가 피어오르듯 안개가 살짝 번졌습니다. 그건 수증기나 안개라기보다는 오래된 먼지와 기억이 섞인 잿빛의 형체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녀는 무언가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사라지던 날 밤. 거실에서 희미한 빛을 본 기억. 그리고 꿈속에서 반복되던 장면. 할아버지의 뒷모습과 손짓, 그리고 한 문장. 모든 건 반복된다. 그 말이 그녀의 기억 안에 단단히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억이 정확히 떠오르자 우물에서 철컥하는 익숙한 소리가 났습니다. 우물 안의 돌이 다시 움직였고 그 아래의 비밀 공간이 천천히 열리는 듯한 감각이 퍼졌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네가 열어야 해. 나처럼 그리고 나보다도 더 오래. 그녀는 말없이 우물의 가장자리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바닥 아래 차갑고 날카로운 감촉이 느껴졌고 그 돌을 살짝 누르자 기묘한 울림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마치 뼛속까지 진동하는 소리처럼. 땅 밑에서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차분하게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을 중심에 위치한 오래된 교회당 종이 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종이었고 그 종소리는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 마을 곳곳의 전등들이 일제히 꺼졌다 켜졌습니다. 몇몇 집의 아이들이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순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맑고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직감만이 이들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손녀는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였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방 책상 위에 한 권의 노트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나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켜볼 것입니다. 이후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집도 우물도 다시 봉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주민은 여전히 밤마다 마당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창문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우물 근처엔 새끼 강아지가 종종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목줄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고 그 이름은 또다시 익숙한 글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순환은 끝나지 않았고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것은 단지 기다릴 뿐이었고 그 기다림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다시 열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누군가는 이미 마당 한가운데 앉아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겉보기에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우물은 다시 콘크리트로 봉인되었고 그 집도 새 주인을 맞이하지 않은 채 폐가처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창틀은 부서졌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듯 했고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주민들 사이엔 여전히 묘한 침묵과 눈짓이 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노파는 종종 혼잣말을 하며 집 앞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움직이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아이는 떠난 게 아니야. 그건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지. 마을 아이들이 그녀 주위를 빙돌며 장난을 치다가도 그 말만은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 말을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지에서 한 청년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 작가였고 오래된 마을의 전설과 실종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몇 주간 머무를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장비는 최신이었고 말투는 경쾌하고 명료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요청했고 몇몇 노인들이 간단한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실종자 이야기나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표정을 굳히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상 이 마을에는 30여 년간 이상하게 반복된 실종 사건들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실종자들의 외모가 너무도 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패턴이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라는 이름의 실종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한 기록이 그를 더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리지 않았지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잠겨있던 문은 힘을 주자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집안을 둘러보던 그는 오래된 책장이 무너진 자리에 떨어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와 함께 낯선 얼굴이 찍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분명한 단체 사진이었지만 한 남자의 얼굴이 기이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운 것도 아닌데 시간이 스스로 그 얼굴만을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뒤집었고 뒷면엔 낡은 펜으로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돌아온다.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같은 눈으로. 그는 흥미로움을 넘어서 묘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촬영을 끝내고 돌아 나오는 길에 문득 뒷마당 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단단히 봉인된 콘크리트 위에 낡은 파란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성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가늘고 맨발.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뒷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기록을 남겼습니다. 밤이 되어 그는 마을 근처 민박집에 묵고 있었습니다.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던 그는 카메라에 녹화된 화면을 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을 비춘 장면 중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문을 스쳐간 것이 아니라 카메라 렌즈 바로 앞을 지나가는 그림자. 그는 반복 재생했지만 그 그림자는 너무도 선명하게 한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옷, 백발, 구부정한 허리. 그는 다음날 마을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아침 민박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삼촌이 찾고 있던 것 같아서요. 종이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낙서가 있었고 그건 분명 아이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다는 말과 함께 그려진 눈동자 하나. 그리고 그 눈동자 안엔 잊을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있었습니다. 청년은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돌아갔고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순간 청년은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누군가 그 아이를 데려간 것도 불렀던 것도 아니었는데 아이는 마치 사라지듯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이가 간 방향을 쫓아갔지만 마을 어디에서도 그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가방을 싸며 곧장 이 마을을 떠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순간 발걸음은 그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집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대낮이었지만 그 집 문 앞은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은 먼지에 가려 내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안쪽에서 문득 무언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같기도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규칙적인 리듬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다급히 문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뒷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문을 놔두고 곧장 마당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어릴 적 기억 속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검은 개 한 마리가 우물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히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는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서히 뒷발을 움직이며 우물 옆으로 다가가더니 고개를 아래로 향했습니다. 마치 그 아래를 보라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봉인된 콘크리트 위를 살펴봤습니다. 지난번 보았던 것처럼 낡은 천이 덮여 있었고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을 들춰내려다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아이가 준 종이가 다시 손끝에 닿았습니다. 종이를 꺼내 다시 바라보던 그는 그 위에 있던 눈동자의 낙서가 살짝 바뀌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눈동자 한가운데 점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고 그것은 분명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물 안에서 다시 한번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도 장치도 없었는데 그 안쪽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청년은 곧장 장비를 챙겨 다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가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우물 입구에 고정시켜두고 수첩에 간단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을에서 반복되는 실종자들의 패턴은 단순히 사건이 아닌 구조적인 순환에 가깝다. 매 세대마다 특정한 형상이 반복되며 동일한 외모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들은 시간과 연령을 넘어서 존재한다. 오늘 이 우물의 움직임은 또 다른 주기를 알리고 있다. 그는 수첩을 닫고 천천히 우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검은 개는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저 우물과 그 앞에 선 남자 자신만이 이 공간에 남겨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너는 기억하려고 왔니? 아니면 잊기 위해? 그는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들은 목소리는 분명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다시 우물 안으로 시선을 돌렸고 이번에는 그 안에서 아주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눈빛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두운 물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올려다보는 듯한 느낌. 그것은 시선이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억하려고 왔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는 우물 안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은 그의 시야와 함께 깊어졌고 카메라 렌즈 속에서 어두운 형체가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긴 채 종료됐습니다. 모든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꺼내기 전까진 잠들어 있을 뿐이다. 이후 청년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카메라 한 대와 수첩 그리고 한 장의 종이만이 마을회관 안에 조용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어르신들은 가끔 그 수첩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참 오래 걸렸네. 수첩이 보관된 그 방은 마을회관 안쪽 오래된 서류 보관소였습니다. 누구도 그곳을 자주 찾지 않았고 열쇠는 오직 마을 이장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수첩이 놓인 책상 위에는 매번 먼지가 앉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청소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언제나 누군가 손을 댄 것처럼 말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매일 들러 수첩을 열어보는 듯한 보이지 않는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는 듯이 이장은 종종 그 방에 들어가 수첩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외지인의 망상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수첩 속에 적힌 날짜들, 반복된 이름들, 그리고 마을의 실종 기록과 놀랍도록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수많은 패턴들 앞에서 그는 점차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그는 언젠가부터 수첩 옆에 작은 노트를 하나 더 놓고 그날의 공기와 느낌을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8일 밤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바람은 없었지만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우물 근처에선 은은한 흙냄새가 퍼졌다. 2024년 4월 7일 초등학교 근처에서 어떤 아이가 같은 얼굴의 남자를 2번 보았다고 했다. 부모는 무시했지만 나는 기록해둔다. 그는 이 기록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달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또다시 그 순환의 중심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래전 폐가로 남았던 그 집에 다시 사람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한 가족이었습니다. 중년의 부부와 초등학생 딸 하나. 그들은 비교적 밝고 사교적인 사람들이었고 이장은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장은 가족의 딸을 처음 보았을 때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 만났을 때 이장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오래됐죠? 예전에 검은 강아지가 살던 집이라던데요? 그 말은 결코 아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강아지 이야기는 오직 마을의 가장 오래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장은 침을 꿀꺽 삼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니? 그러자 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꿈에서 봤어요. 그날 밤 이장은 다시 수첩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문을 잠그고 나왔고 책상엔 아무것도 없었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엔 흐릿한 손글씨로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기억을 갖고 태어났다. 이장은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같은 얼굴을 데려왔고 이번엔 한 아이의 몸에 그 기억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오래전 우물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끝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기억이 깃든 존재는 다시 이 마을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며칠 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작은 놀이터에서 아이가 혼잣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지나가던 어른들이 이상하게 여겨 멀찍이서 지켜보았고 아이는 모래밭 위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이 어릴 적 보았던 잊을 수 없는 그 기호들 일기장과 편지, 그리고 우물 암벽에 남겨졌던 수십 년 전의 그 낙서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열릴 거예요. 우린 또 만나야 하니까요. 그 순간 지나가던 바람이 마을 전체를 한번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무성하던 나무가 일제히 흔들렸고 누군가 문득 창문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지만 어디선가 무언가가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회관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첩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고 그 위엔 새 종이 한 장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 글씨체는 이전의 것과는 달랐고 글귀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기억은 계승된다. 다음은 네가 기억할 차례다. 그 밤 마을 회관을 비추던 불빛은 유난히도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선 누가 불을 켜둔 건지 알 수 없었고 아무도 문을 연 적이 없는데도 창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스며 나왔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오랫동안 자고 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났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장은 다음날 아침 일찍 회관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문은 잠겨 있었고 내부는 전날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첩 위에 올려져 있던 종이는 다른 날과는 달랐습니다. 이전과 같은 경고나 선언이 아니라 이번엔 마치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글씨는 또렷했고 문장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본 적이 있어. 네가 기억하기 전부터 너는 나를 알고 있었지. 우리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이곳에 오고 여러 얼굴로 이 마을을 살아간다. 어떤 이름은 할아버지였고 어떤 이름은 강아지였으며 이번에는 아이가 되었다. 그러나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켜보는 존재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제 너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장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말의 조합이 아니라 글의 온도에서 기이한 생명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글씨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누군가 그의 어깨 너머에서 속삭이고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는 문득 그 편지가 자신을 향해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미 이 마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관에 누군가 봉투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아무런 이름도 쓰여 있지 않았고 봉투 안에는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과 오래된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3명의 인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래전 가족사진 같은 구성이었지만 얼굴이 흐릿했고 유일하게 또렷한 것은 사진 중앙에 앉아있는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은 똑바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고 폴라로이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막 찍힌 듯 생생했습니다. 열쇠는 낡은 청동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고 손잡이에는 33이라는 숫자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어딘가의 문을 여는 열쇠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아무도 33번 방이라는 표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장은 그 열쇠를 수첩 옆에 두고는 기록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또 다른 순환의 문이 열린다. 누군가 들어설 것이고 누군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마을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다. 이곳은 기억이 머무는 장소다. 그날 오후 마을의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활동 시간에 학생들이 각자 꿈속의 장면을 그리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그 집에 새로 이사온 가족의 딸은 칠판에 이상한 도형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형과 격자 무늬가 섞인 복잡한 도형이었고 선생님은 처음엔 추상적인 그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본 한 교직원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20년 전 이 마을에서 교생 실습을 하던 시절 당시 실종된 학생의 공책에 똑같은 도형이 그려져 있던 것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각도, 똑같은 선의 방향, 똑같은 격자의 규칙. 그때도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아이는 실종된 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직원은 조용히 교실을 빠져나와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장에게 그 그림에 대해 설명하자 이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꺼내든 건 수십 년 전 우물 암벽면을 복원한 그림이 담긴 한 장의 설계도였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도형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장은 조용히 회관에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마을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는 멀리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겠군. 그리고 마을 바깥 한 남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쳤고 아주 작고 오래된 마을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해밀이. 지도엔 이름조차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곳. 그리고 그 아래엔 누군가 연필로 손글씨를 남긴 듯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건 정해진 일이니까요. 그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은 내가 가져갑니다.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남자가 떠난 그날 이후 마을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화롭고 조용했습니다. 아침이면 닭이 울었고 시장에선 오이와 가지를 파는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자주 가던 길을 갑자기 잃어버린 사람이 생겼고 분명히 알고 있던 이웃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기장에 적었던 날짜가 며칠째 똑같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을 방송이 반복적으로 같은 멘트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안전한 하루 보내십시오. 방송은 멈추지 않았고 같은 문장이 오후 내내 흘러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 이상함을 눈치챈 것은 마을의 도서관 사서였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일하며 문서와 기록을 정리해왔고 어느 날 문득 장부에서 같은 이름이 수십 번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명수, 박정우, 이준경. 다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인데도 그들의 얼굴 사진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아니, 완전히 같았습니다. 시대마다 사진의 질감이나 배경은 달랐지만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놀라움과 동시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기억. 예전에 마을 우체국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했던 말. 이 마을엔 가끔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와. 아무도 기억 못하는 것 같지만 난 알아봤어. 그 눈빛은 다르거든. 사서는 자신의 노트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이 마을은 반복되는 기억을 먹고 자란다. 얼굴은 같지만 역할은 다르고 시기는 다르다. 이름만 바뀔 뿐 본질은 같다. 마치 누군가가 정해놓은 각본처럼. 며칠 뒤 그 집의 아이가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는 연락이 마을 학교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아이가 수업 중 아무 말 없이 갑자기 흙을 입에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놀라 재빨리 아이를 말렸고 부모는 당황했지만 아이는 끝까지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원으로 가기 전 교실 복도에 걸린 사진 한 장 앞에서 발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은 1974년 마을 졸업식 단체 사진이었고 그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나 저기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장은 다시 회관을 찾았습니다. 수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낡은 종이 조각이 또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은 물이 아니라 씨앗이다. 흙을 만나야 피어난다. 그 순간 이장의 머릿속에 오래된 우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우물은 수많은 기억의 조각을 마치 저장고처럼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곳은 단순한 출입문이 아니라 기억의 씨앗이 묻힌 밭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평생 그것을 밟고 살아온 것이 아닐까? 그날 밤 우물 앞에 다시 불빛이 켜졌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청년이 멀리서 그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 안에는 붉은 전등빛 아래 서 있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손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 혹은 수첩처럼 보이는 그것. 그리고 그 사진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 청년도 사라졌습니다. 집안엔 짐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출근을 하지 않자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도저히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CCTV에도 교통기록에도 통신 내역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마치 스스로 모든 흔적을 지운 것처럼. 사서는 조용히 이장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 마지막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수첩을 열었습니다. 그날의 페이지엔 이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적지 않았지만 분명 그의 글씨였습니다. 이 기록이 닫히는 날 다음 문이 열린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 아직 닫히지 않은 문을 향해 다가오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조용히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마을 입구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멈춰섰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그 자리를 지나던 마을 주민들은 그 형체를 스치듯 보았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낡은 모자를 눌러쓴 그는 마치 오래된 풍경의 일부처럼 그 자리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마을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골목을 따라 마치 수십 번, 수백 번 지나온 길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를 비출 때마다 그림자는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했고 마치 시간의 층을 통과하듯 그 위에 여러 겹의 형체가 포개져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그를 비켜가지 않았고 낙엽은 그의 발밑에 닿기 직전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하나였습니다. 오래된 우물이 있는 집. 그리고 그 집은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그는 문을 두드리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현관 앞에 서서 조용히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오래 잠겨 있었던 그 문이 스스로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공기는 분명 누군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다는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먼지가 내려앉은 식탁, 꺼진 전등 위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모든 것이 멈춰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거실 한가운데 벽난로 옆 장롱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안쪽에서 오래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 안엔 종이 한 장과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몇 줄의 문장이 손으로 적혀 있었고 글씨는 이전 수첩 속 그것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다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기억을 가진 자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선택이란 결국 기억된 순간을 다시 걷는 것입니다. 그는 그 종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열쇠만 손에 쥐었습니다. 그 열쇠는 33이라고 새겨진 오래전 회관에 남겨졌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것이 열어야 할 문이 더 이상 회관의 어느 방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밤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별빛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우물은 여전히 봉인된 채로 조용히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봉인이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열쇠는 손 안에서 서서히 따뜻해졌고 금속이 아니라 살아있는 심장처럼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열쇠를 우물 옆 벽면의 홈 안에 천천히 맞추었습니다. 찰칵. 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땅 밑 어딘가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우물의 표면은 잠시 물결처럼 일렁였고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입에서 아주 조용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억을 열겠습니다. 이 장의 수첩은 스스로 펼쳐졌고 아무도 적지 않았던 다음 페이지가 천천히 글자를 형성해 갔습니다. 33번째 순환이 시작되었다. 그가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마을 전체의 모든 시계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오전 3시 33분. 그 시각 아이는 꿈속에서 또렷이 우물 앞에 선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의 그녀는 마치 그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쓰여지는 시간이야. 그날 새벽 이후 마을은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불었지만 마치 시간 전체가 기다림에 들어선 것처럼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닭은 울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듣지 못했고 물방울 소리 하나마저 공기 속에 부유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눈동자 속엔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의 흔적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 아이는 책상 위에 하나의 작은 종이 조각을 올려두었습니다. 학교에 제출하는 그림 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쓰여 있었고 어린아이가 썼다기엔 기묘하게 균형 잡힌 글씨체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차례입니다. 담임교사는 그 글을 보고 등을 싸늘하게 식혔습니다. 그 글씨체는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었고 기억 저편의 오래된 종이 속에서 마주했던 낙서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교장실에 조용히 가져다 주었고 교장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시작이 아니라 귀환했다는 것을. 동시에 마을 중앙회관의 시계탑이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매 정각마다 울리던 종이 갑자기 3분 일찍 울렸고 3분 뒤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3분 간격으로 종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장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몇몇은 어딘가 익숙한 리듬이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누군가의 귀환을 알리던 방식이었습니다. 종소리는 마치 신호처럼 마을을 기억의 리듬으로 되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 앞에 남자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우물 앞에 섰고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조용히 펼쳤습니다. 페이지들은 바람도 없이 저절로 넘겨졌고 한 페이지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아무런 글도 없었지만 표면에는 빛이 스며드는 듯한 미세한 문양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했습니다. 기억은 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흐르는 것이다. 나는 그 흐름 속에서 깨어났고 이제 그 흐름을 이 마을에 돌려줄 것이다. 그 순간 우물 위에 얇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짙지도 않았고 빛을 가리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안개 속에서 어린 시절에 사라진 사람을 보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젊은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환영이 아니라 기억의 흐름이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우물 속에 쌓여있던 파편들이 다시 마을 위로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마을 곳곳에서는 수상한 현상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오래전 사라졌던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사진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떤 가족 사진에선 돌아가신 할머니의 얼굴이 미소를 띠고 있었고 누군가의 일기장엔 본인이 쓴 적 없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아주 작고 미세했지만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다시 기억의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확히 설계된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한 인물이 마을 회관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고 맨발로 걷고 있던 그 아이는 회관문 앞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너희 차례야. 그 순간 회관의 문이 서서히 열리며 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33번째 기억의 주인. 우물 앞에 있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관 앞 광장에 놓여있던 낡은 돌판이 갈라졌습니다. 그 아래에서 오래전 봉인되었던 마지막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조각엔 단 하나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억의 끝에는 진실이 있다. 그러나 진실을 보는 자는 다시 잠들 수 없다. 모든 것은 준비되었고 이제 마을 전체가 기억의 최종장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를 열 자는 오직 한 사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였습니다. 회관 앞 광장의 돌판이 갈라졌을 때 마을은 마치 단체로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은 멈췄고 시간은 느려졌으며 그 공간만이 어떤 다른 차원의 무게를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혹은 오래전 끝났다고 믿었던 무언가가 다시 일어났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그 남자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회관 앞에 놓인 마지막 조각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갈라진 돌판 아래 드러난 그 조각은 작고 평평한 금속 조각이었고 그 위엔 복잡한 문양과 더불어 아주 오래된 마을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밀이 마을의 가장 오래된 족보이자 설계도 그리고 동시에 기억의 순환을 통제하는 기호였습니다. 남자는 금속 조각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그의 손끝에서 미세한 빛이 뻗어나갔고 그것은 마치 실처럼 광장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선처럼 촘촘히 연결된 빛의 선들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각 가정의 벽, 땅, 나무, 우물, 사진,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그 빛이 닿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에서 그들은 한 마을의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사건 속에 있었습니다. 사라졌던 가족,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 얼굴조차 가물가물했던 조부모와 함께 그들은 동일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두려움도 없었고 시간도 흐르지 않았으며 단지 기억 속 가장 따뜻했던 순간만이 정지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벗어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평화롭고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안주하려 했고 그저 멈춰 있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 흐름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수첩을 열었습니다. 모든 장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마지막 장만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눌렀고 그 순간 수첩은 스스로 마지막 기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멈추는 순간부터 거짓이 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의지다. 나는 기억을 닫는다.
지금 이 순간 순환은 멈춰야 한다. 그 말과 함께 회관의 시계탑이 처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고 그간 마을을 울렸던 3분 간격의 리듬도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마을 전체에 뻗어있던 빛의 실이 하나씩 끊어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꿈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자신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감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족을 다시 잃은 것 같은 슬픔이 밀려왔고 그것은 단지 환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현실 같았습니다. 우물은 다시 잠잠해졌고 안개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표지석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표지석엔 짧은 문장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억은 이곳에서 잠든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날의 감정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물어보면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 모든 것을 기억했던 자는 그 이후 모습을 감췄습니다. 단지 그의 수첩 한 권만이 회관의 중앙 유리진 10장에 전시되어 있었고 아무도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나가며 그 표지의 제목을 눈으로 읽을 뿐이었습니다. 해밀이 순환기록 제33권 마지막 기억. 그리고 아주 가끔 회관을 지날 때면 한 아이가 멈춰서서 그 수첩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잠깐 멈춘 거예요. 다음 기억이 깨어날 때까지.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유리 너머에 놓인 수첩 위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없는 회관 내부의 공기가 미묘하게 진동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었지만 지나가던 바람이 잠깐 멈췄고 먼지가 떠올랐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유리 케이스 앞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수첩 속 문장들이 자신을 향해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듯이. 그 아이는 해밀이 마을의 34번째 세대였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지만 언젠가부터 기억하지 못할 풍경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학교와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친구들과 놀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조용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밤만 되면 그는 자신이 걸어보지 않은 우물 앞을 걷고 있었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손글씨로 적힌 수첩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꿈은 늘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 꿈은 반복이 아닌 연속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그 아이의 행동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모든 기록들이 결국 또 다른 아이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도 했고 이 마을에서 빠져나가려는 시도도 해봤지만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해밀이는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기억 그 자체라는 것을. 그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수첩 옆에 작은 쪽지 하나를 붙여두었습니다. 기억은 살아있는 생명처럼 다시 너에게 뿌리를 내릴 것이다. 준비가 되면 다음 문장을 적어라. 그게 너의 첫 기억이 될 것이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봄맞이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고 도시에 사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로 동네엔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아이 하나가 회관에 매일 들러 조용히 수첩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드디어 그 유리 케이스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유리를 밀었습니다. 아무도 열 수 없었던, 열어서는 안 된다고 믿어졌던 그 유리는 놀랍도록 쉽게 열렸습니다. 마치 이미 그를 위한 일이었단 듯이. 아이의 손이 수첩을 덮고 있는 얇은 천을 걷었고 그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낡았지만 정리된 문장들이 그를 반겼고 마지막 장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자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날의 빛을 기억하고 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단단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그 순간 수첩의 종이가 아주 미세하게 반응하듯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아이가 쓴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을의 다음 세대가 다시 기억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을 외곽 오래된 우물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 다시 일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돌판 아래에 묻혀있던 봉인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장의 창문에 놓인 풍경종이 소리 없이 흔들렸고 그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회의록 끝에 단 하나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기억은 잊히지 않는다.
다만 다음 아이가 다시 시작할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밀이의 다음 이야기가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제 다음의 문을 향해 또 한 명의 기억하는 자가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매일같이 수첩을 펼쳐 한 줄씩 글을 남겼습니다. 그 문장들은 놀라울 만큼 질서정연했고 무엇보다도 아이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회관을 자주 찾는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별다른 관심을 두진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잠시나마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것은 곧 사라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아이의 글은 점점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꿈에서 본 풍경이나 사람들의 이름이었고 이후에는 자신이 겪지 않은 마을의 과거 사건까지 세세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그것이 기억의 전이임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모든 기억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아이의 의식을 통해 정제되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는 단순히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기록하는 자로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곳은 마을 입구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오래된 안내판이 어느 날 새 글씨로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해밀이라는 마을 이름 아래 붉은색으로 작게 덧붙여진 글자 하나 문서 34-1. 처음엔 낙서라 생각했던 그 문장은 곧 마을 곳곳에서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버스 정류장 뒤편 벽, 폐가가 된 양조장 옆 기둥, 폐쇄된 정수장 담벼락. 모두 같은 색, 같은 글씨체, 같은 크기로 문서 34-1이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장난으로 여겼지만 일부 노인들은 그것이 순환의 코드라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34번째 기록이 이미 마을에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여전히 조용히 수첩을 넘기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수첩의 한 페이지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기억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순간 이 이야기는 살아납니다. 그날 밤 마을의 몇몇 주민들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만났고 또 어떤 이는 오래전에 잊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꿈속에서 모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고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아무에게도 그 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우물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봉인되어 있었고 이전과는 달리 있기도 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균 상태로 보존된 유물처럼 정지된 채로 시간이 머무른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여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이번엔 잊히지 않게 기록하는 거야. 그 목소리는 분명 그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것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마치 마을의 모든 기억들이 아이의 입을 빌려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장은 회관에서 벽걸이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시간은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번 순환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전의 순환들이 기억의 반복이었다면 이번은 기억의 증식이자 계승이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앉아 수첩을 넘겼습니다. 아이가 새로 쓴 페이지를 읽으며 문장 하나에서 멈춰섰습니다. 기억은 멈춘 채로 저장되면 죽지만 이야기로 이어질 때 영원히 살아남는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 마을은 과거를 묻기 위해 존재한 곳이 아니라 미래를 쓰기 위해 준비된 이야기의 무대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 창밖을 보던 이장은 또렷이 보았습니다. 회관 앞 광장에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둘은 수첩을 사이에 두고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더 이상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나눠졌고 공유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세대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밀이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단절되지 않았고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미 열렸고 누군가가 그 다음 문장을 쓰기 위해 조용히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 그리고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한 마을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기억은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순간부터 진짜가 됩니다. 해밀이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말이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도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